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패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패션이 유행했었고 요즘은 이런 패션이 유행을 하죠. 최신의 패션을 따라하면 세련돼 보이고 철진한 패션을 보면 왠지 어색해져요. 하지만 어느 패션이 더 아름답냐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옷하고 이 옷하고 어느 옷이 더 아름다운 옷인지는 시대가 결정하는 거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식도 유행을 탈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금술은 13세기 유럽으로 유입되어서 16세기까지 유행을 했었고 19세기 중엽 미국에서는 골상학이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 당시로서는 연금술이나 골상학이 과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이비 과학 말고 물리학과 같은 과학도 유행을 탈까요? 과학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만큼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객관적인 학문이며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 방향은 항상 진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 말이죠. 이런 입장을 과학주의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주의에 반대합니다. 과학도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유행을 탄다는 거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진리라고 생각한 것을 쫓아다닌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입장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세기 과학주의와 사회 구성주의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과학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과학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사회 구성주의가 과학주의를 어떻게 도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런 소칼이라는 사람이 사회 구성주의를 어떻게 처절하게 하지만 치사하게 응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17세기 뉴턴으로 대변되는 고전 물리학의 시기에 물리학자들이 다루던 분야는 역학, 광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맥스웰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만들죠. 20세기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를 이어받아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태동을 했죠. 21세기 현재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부터 파생된 양자중력, 끈이론, 입자물리학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결국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 역시 뉴턴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천재도 세상을 그렇게 멀리 볼 수 없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려 할까요? 그것은 거인이 바라보는 방향이 진리를 향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인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과학자들이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결국 과학자들은 과학이 진리를 향해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합당한 방법론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완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과학은 문화나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 있다고 보는 입장을 과학주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과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헨스는 과학적 발견의 패턴에서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찰 결과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죠. 1962년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에서의 혁명은 패러다임의 전환일 뿐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사회의 기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969년 콰이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충분치도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 이론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불충분 결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1987년 파이어와 벤트는 이성이여 안녕이라는 에세이에서 과학은 결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학문이 아니며 신화나 미신, 점성술과 비교해서 결코 우월한 지식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 데이빗 블로어와 베리 반스 등 사회학자들은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받아들여서 과학적 지식도 상대적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했고, 헨슨의 관찰의 이론 적재성을 받아들여서 과학적 지식도 사회적, 주관적이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콰인의 불충분 결정론을 받아들여서 과학자들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론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의 내용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 그룹은 이들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진리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몇몇 사회학자들이 과학적 진리를 의심한다고 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브루노 라투어와 앤드류 피커링이 반실제론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반실제론이란 과학적 존재자인 유전자, 전자, 쿼크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로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몇몇 자연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냥 존재한다고 상정한 구성물들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론과 반실제론 그리고 비실제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전까지의 도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의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비실제론이라는 묵직한 훅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좀 데미지가 달라요. 과학의 정당성 문제에 철학적 주제인 존재론을 들이대니까 과학자들의 대답이 궁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열받아서 관대함을 버리고 사회 구성주의를 손봐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과학자들의 처절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유치한 말싸움이었죠. 1992년 영국의 과학자 루이스 월퍼트는 과학의 비자연적 본질에서 과학은 수학과 데이터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지식을 산출하므로 사회 구성주의자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다소 어린애 같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위는 올라갑니다. 1993년 스티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의 꿈에서 과학 철학이 과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과학에서 철학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리고 1994년 폴 그로스와 노만 레빗은 고등 미신에서 사회 구성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론자, 페미니스트 과학론자, 극단적인 환경론자 등을 싸잡아서 강단 좌익으로 비판하면서 이들이 과학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과학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두 사람은 1995년 초대형 학회를 개최했고 주로 과학자들로 구성된 발표자들은 사회 구성주의, UFO 신봉론자, 창조론자, 민간의료 신봉자와 함께 싸잡아서 반과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똑같은 취급을 한 거죠. 공격을 받은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재빠른 반격을 준비합니다. 1999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 텍스트라고 하는 학술 저널에 과학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호를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죠. 그런데 여기 특별호에 특별한 논문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뉴욕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던 앨런 소컬의 경계선을 넘나들기, 양자 중력의 변형적인 해석학을 위하여 라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논문이었습니다. 각주가 100여 개 이상 달리고 참고 문헌이 200여 개가 넘는 읽기 어려운 논문이었습니다. 앨런 소컬은 물리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양자 중력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해방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을 달자면 나는 수리 물리학에서도 아직 상당히 사변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복소수 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토대가 잘 확립된 다른 새 이론들과 인식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 그 점이 석연치 않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논문은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논문은 전문 용어나 참고 문헌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장황하게 인용하고 뻔하고 멍청한 수학과 과학의 결과를 마구 뒤섞어 놓은 가짜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앨런 소컬이 사회 구성주의자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가짜 논문을 냈고 논문 편집자는 그것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실어버린 겁니다. 페이크 루이비통, 페이크 아이폰, 페이크 계란에 이어서 페이크 논문이 등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텍스트는 이 논문을 검토도 하지 않고 실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아디다스 매장에 아디도스 옷을 걸어놓은 셈이죠. 이 일은 나중에 뉴욕타임즈 등 여러 신문사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7년 소컬은 지적 사기라는 책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크 락강, 줄리아 크리스테바, 장 보드리아르, 질 들레즈, 펠릭스 가타리 등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들을 가리켜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되는 대로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글을 하나 보죠. 연력학, 상대성, 양자 물리학에 대한 주관주의적 해석은 동일한 자격 미달을 표명한다. 원급법주의, 곧 과학적 상대주의는 결코 주체에 대해 상대적이지 않다. 과학적 상대주의가 말하는 것은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것의 진리, 다시 말해 자신의 좌표계 안에 있는 경우들에서 유도한 값에 따라 경우들의 서열이 매겨지는 변수들의 진리다. 철학책을 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글이 나오면 내가 바보라서 이해하지 못하나 보다 라는 자괴감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글이 아무 말 대잔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어려운 과학 용어들을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 자신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은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어설픈 과학 지식을 가지고 검증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을 속여먹는 지적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과학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과학주의도 문제고 과학은 그냥 하나의 패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사회 구성주의도 문제입니다. 사실 정답은 그 중간 어디쯤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 올라가셔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yummy. Hey, listen. Check this out. Stop messing around, you drunken ass! Aw, come on, what the hell? There's no need to show off your strength, am I right? Hey! Break it up. Now you look like a real fighter. Care to take a shot? Get ready, fight!
all my fun. Break it up. How'd it go?